네, 26번부터 2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현대시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윤동주의 위로라는 시와 황동규의 달밤이라는 시입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설보다 함축적이고 나타내는 주제가 뚜렷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현대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대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는 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를 다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또 내가 모든 시를 다 공부한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가 또 문제로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 문학을 학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을 익혀서 내 삶에 조금이나마 문학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해 본다면 이 현대시를 읽고서 이 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모든 작품들을 다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역으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의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비슷하게 문제로 출제되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별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가령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순환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또 다른 작품을 만났을 때 해석에 좀 해석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시가 나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작품을 이해하면 되고 저는 조금 더 현대시의 문제를 잘 풀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은 시대별로 작품을 쭉 훑으면서 어떤 주제들이 작품으로 구현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 둔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살펴보죠. 자, 먼저 이 문제는 26, 27, 28 세 개의 문항이 있는데 문제를 살펴보면 26번은 보는 것과 같이 가와 나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27번도 역시나 가와 나를 동시에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27번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1, 2, 3번은 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4, 5번은 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를 읽고 1, 2, 3번을 먼저 이해하고 나를 읽고 4, 5번을 해결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했다고 했잖아요. 발문에서. 그러면 이 보기를 이해해서 보기를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해라 이런 뜻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보기가 제시되면 굉장히 우리는 좋다, 도움이 된다 라고 반기면 될 것 같아요. 3점짜리 문제라고 걱정하지 말고 작품을 해석하는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28번의 보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가작품, 나작품을 한번 살펴보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가는 일제강점기, 나는 1950년대의 현실, 부정적 현실. 자,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난대요. 자, 암울한 현실은 당연히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근데 화자는 어떻게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화자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자세를 드러내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기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개념어는 이 내면화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내면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선생님이 짚어준다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그걸 이제 내면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했다는 건 어떤 자연물을 보고 그 자연물에 해당하는 속성을 본인의 삶의 태도에 뭔가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돼요. 페이지가 9쪽의 본문이 나와 있고 10쪽의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옆에다가 방금 보기에서 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먼저 윤동주의 위로라는 작품을 한번 보죠. 윤동주의 위로라는 작품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모든 작품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현대시의 모든 작품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윤동주라는 시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죠. 자, 이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대를 살았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 를 살았던 시인이고, 그리고 이 윤동주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성찰. 자아성찰이라고 하면 그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본인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봤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자아성찰에 따른 결과 혹은 본인의 생각은 어떤 부끄러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시인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고1이라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작품을 보면 먼저 제목이 위로예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화자가 바로 위로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위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위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관과 꽃밭 사이 사람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자, 먼저 거미라는 자연물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 거미가 한 행동, 그물을 쳐놓았어요.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어다보기 바르게. 옥외라는 건 어떤 건물 외 바깥에서 뭔가 요양, 본인 이제 치료를 하는 젊은 사나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네요. 누워서 치어다보기 바르게. 자, 거미가 그물을 쳐놓았는데 병원 뒤뜰 난관과 꽃밭 사이에 사나이가 누워서 그 그물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자, 나비라는 자연물이 또 등장했습니다. 나비는 그물에 걸렸어요.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너무 안타깝죠? 나비가 거미가 쳐놓은 거물에 자꾸 감기는 모습.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자, 나비가 거미줄에 걸린 상황에서 거미가 얼른 나비의 온몸을 감으면 나비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쉰 상태예요. 나이보단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자, 이 사나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사나이. 자, 이 사나이는 어떤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 작품에 배경 지식이 없다면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시가 무슨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병을 얻은 사나이를 화자는 뭘 하고 싶냐면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할 수밖에 없냐면 그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위로였잖아요. 그러면 결국 화자는 어떻게 위로를 해요?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거죠. 그럼 보기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자연물을 활용했어요. 자, 자연물 어떤 자연물? 거미도 있었고 나비도 있었습니다.
자,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모습은 지금 누구죠? 거미와 사나이와 나비가 등장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온몸이 감겨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나이가 이 나비를 보고 바로 한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사나이는 이 나비를 보면서 아마 우리의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민족의 처지를 떠올렸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화자는 그런 사나이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면서. 거미줄을 헝클어 버린다는 건 나비의 온몸을 감았던 그 모습을 뭔가 해소하는 혹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27번에 1, 2, 3번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1번. 가에서 바르게를 활용하여 사나이가 누워있는 곳이 거미가 쳐놓은 그물을 쳐다보기에 좋은 위치임을 나타내고 있군. 자, 거미가 그물을 쳐놓았는데 화자가 누워서 치어다보기 바르게 그 위치에 놓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기 좋은 위치라는 거 적절한 해석이 되겠죠. 가에서 작구를 활용하여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계속해서 감기기만 하는 나비의 힘든 상황을 그려내고 있군. 자, 위에서 보면 두 번째 연에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나비는 거미줄에 자꾸 감긴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힘든 상황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에서 쏜살가치를 활용하여 나비를 감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군. 자, 이 쏜살가치는 두 번째 연에서 거미가 쏜살같이 가서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고 했으니까 3번처럼 해석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의 행동을 강조한 것.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 작품을 한번 살펴보죠. 황동규의 달밤이라는 작품인데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자, 먼저 화자가 나로 직접적으로 등장을 했네요. 그런데 누가 나를 부르면 자기가 보여줄 거래요. 근데 이 말투 좀 보세요. 내가 보여주리라, 보여주겠다. 어떤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 시에서 나 이거 보여줄 거야 라고 서두에 바로 언급했다는 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보죠.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와서 나 부르면 나 보여줄 거야. 나 뭐 보여줄 거냐면 달빛을. 나 뭐 보여줄 거냐면 그림자를. 그럼 결국 이 화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 두 가지 아닐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달빛이냐면 어른 들판에 내리는 달빛. 또 그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그림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은 뭐예요? 달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이 작품에서 정확히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밤의 달빛과 그 아래를 걸어가는 그림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거야. 내가 이걸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다 무엇이지? 라고 뭘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근데 우리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성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본인을 성찰하게 하는.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자, 본인의 친구들에게 뭘 보여줄 거냐면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될 거래요. 우리 아까 나 보여줄 거야. 달빛과 그림자, 언 들판에 내리는 달빛, 그 아래 걸어가는 그림자 보여줄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외로움이 아닌 길이야. 왜냐하면 또 보여주게 되리라고 언급했으니까요. 자, 오랫동안 내 염려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너가 염려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이니? 라고 또 뭘 던진 거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여기서 고이춤이라고 나오는데 고이나 바지에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라고 나왔어요. 뭐 정확한 단어를 모르더라도 뭐 바지에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 정도 알면 되겠지만 이 고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한번 알려주면 여러분 혹시 고이적삼이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고이 적삼. 이 고이는요, 남자의 바지인데 남자의 여름 옷바지입니다. 남자의 시원한 한복 중에서 바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적삼은 저고리예요. 그래서 고이 적삼은 여름에 입는 남자의 옷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이나 바지에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 자,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그 바지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자,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내가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달빛과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뭘 강조해요? 달빛, 달빛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달빛이 어떤 달빛이냐면 구름이 개인 들판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얼음을 밟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헐벗은 옷 가득히 달빛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달빛은 긍정의 이미지겠죠. 선생님 이렇게 긍정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상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음을 밟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이 달빛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만 읽어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기를 한번 보면 1950년대 부정적 현실에 쓰인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적 현실이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어떤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나요? 보통 작품에서는 시에서는 뭔가 차가움, 얼음, 이런 부분들이 냉혹한 현실을 좀 드러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판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들판? 언 들판. 얼음을 밟으며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좀 부정적인 현실을 이렇게 차갑게 드러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연물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아주 바로 느껴지는 자연물 뭐가 있죠? 달빛이 있죠. 네. 자, 그리고 화자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한다고 했어요. 또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연물의 속성 바로 핵심 자연물이 뭐였죠? 달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빛이라는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 자기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얼음을 밟으며 내가 들판 걸어갈 때 이 가득히 나를 채우는 이 달빛, 그 달빛의 모습을 내가 가득히 받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화자의 태도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달빛을 내 온몸에 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순수한 삶을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에서 알려준 겁니다. 자, 옷 가득히 받는 달빛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삶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보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작품은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줘.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딜까? 우리가 보면 달빛의 속성을 내면화하면서 이게 바로 좀 순수하게 살고 싶은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라고 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7번에 4번, 5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이제를 활용하여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됐다. 그런데 나를 보면 여기에 자, 친구 몇몇 여기 선생님 표시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친구 몇몇 그들에게 외로움이 아닌 길을 내가 보여주게 될 거야 라고 표현했어요. 보세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나 외로움이 아닌 길 보여주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외로움이 아닌 길을 친구들에게 보여는 줄 건데 그게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5번. 자, 나에서 가득히를 활용하여 달빛이 화자의 헐벗은 옷을 환히 비추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자, 마지막 행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가득히 내가 달빛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헐벗은 옷을 환히 비춰주니까 그걸 가득히 받는다고 표현했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럼 26번 보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시어를 반복한 부분이 있는지 찾으면 되겠네요. 먼저 가에서 시어가 혹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얼른 찾아봤더니 이연에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끝없는 끝없는, 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나에서도 혹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중간 부분에 친구 몇몇, 친구 몇몇 반복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달빛, 달빛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를 반복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 시어를 반복하면 여러 번 말해주니까 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자, 명사로 시가 끝내지면 뭔가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곱씹어 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끝났죠. 시의 마무리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달빛, 달빛. 명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끝내서 시적 여운을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겠네요. 자, 3번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개념어죠. 반어적 표현. 선생님이 항상 개념어는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반어적 표현이 여러분 뭐죠?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 그런데 이 시에서는 가도 나도 그 반어적 표현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4번에 영탄적 어조를 통해 시적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자, 우리 또 기억해둬야 할 개념어 영탄적 어조. 여러분 우리가 예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알죠? 그 대상을 떠받들거나 이렇게 우러러보는 태도. 영탄적 어조라는 건 흔히 우리가 감탄사라든가 감탄조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 뭐 기쁨이나 놀라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어떤 표현들이 많아요? 오, 아, 어떠하리, 뭐뭐 하도다 이런 뭐 말투가 많죠. 근데 이 시에서는 그런 표현은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적 대상의 속성을 예찬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 자, 5번에 공감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감각적 심상도 우리 알아두어야 할 개념어고 애상적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어야 할 개념어입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이 감각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감각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그걸 감각이라고 하는데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감각이라고 하면 2개의 감각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이걸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소리에 대한 표현을 보면 혹은 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그 청각을 들으면 청각만 자극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각적인 감각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하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푸른 종소리. 자, 푸르다는 것은 시각이고 종소리는 청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공감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흔히 공감각 하면 2가지의 감각이 동시에 나타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의미하면 종소리를 들었는데 청각인데 그 종소리를 듣고 푸른 감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하고 심상은 심이 마음 심자겠죠. 상은 떠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을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거. 그러면 공감각적 심상은 결국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다른 감각이 불러일으켜졌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 애상적 분위기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애가 여러분 슬플 애예요. 그래서 애상적이다라는 건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거. 이 단어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요. 공감각적 심상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가에서 뭔가 애상적 분위기, 뭔가 슬픔의 분위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죠. 보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고 보기 활용해서 3점짜리 문제예요. 자, 가에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화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가에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가다가 꽃밭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거미줄에 걸리게 돼요. 앞에서 보면 자, 나비가 꽃밭에 가다가 거미줄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비는 거미줄에 꽁꽁 쌓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드러내준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응하려는 화제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나비는 꽃밭이라는 가고자 하는 곳, 어떻게 보면 나비가 가고자 하는 곳이니까 이상적 공간에 가려고 했으나 결국 그게 실패했다는 말인 건데, 이 꽃밭으로 날아드는 행위 자체를 화제의 의지라고 보기 어렵겠죠. 어떤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에서 한숨을 쉬는 사나이를 위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드러낸 것이겠군. 사나이가 거미줄에 엉킨 나비를 보고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어떻게 위로하죠? 그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나이가 나비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비를 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우리 민족의 상황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에 나에서 달빛을 받으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는 것은 달의 밝은 이미지를 내면화해서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겠군. 아까 우리 이렇게 해석했겠죠? 마지막에 달빛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면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네, 이렇게 선생님 화살표를 표시했었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네, 3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나에서 생각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기억나죠? 내가 생각해온 것이 모두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 가에서 거미란 놈의 그물에 걸려 나비가 날개를 파득거리는 것과 나에서 화자가 얼음 들판을 걸어가며 얼음을 받는 것은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이겠군. 자, 거미줄에 걸려 나비가 날개를 파득거리는 것. 부정적 현실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어쩌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 또 나에서 그냥 들판이 아닌 거잖아요. 언 들판을 걷죠. 얼음을 밟죠. 그래서 차가운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이런 상황들을 얼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서 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